민원연의 언론 어게인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 김보영 정책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 주간에 언론에 어떤 기사들이 실렸는지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네. 첫 번째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죽음은 있었지만 그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가슴을 치는 유족들의 이야기인데요. 네. 부산일보의 죽음이 묻다라는 기획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김민수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아들을 빼앗긴 어머니, 그리고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조카와 형을 떠나보낸 삼촌과 동생, 그리고 해운대 호텔 추락 사고로 동생을 잃은 형을 직접 만나서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에 대한 그들의 울분과 답답함을 전한 보도였습니다. 예, 네. 가족의 죽음 요것만으로도 참 슬픈 일인데 죽음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우리의 사회의 모습에 대한 실망감, 답답함 이런 내용들인 것 같은데 참 공감이 됩니다. 말씀하신 이 세 건 모두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곳이 없는 겁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서 청년을 자살로 몰아간 보이스피싱 범에게는 그저 공무원 사칭과 사기 혐의만 적용이 됐고요. 네. 그리고 지하차도에서 세 사람의 목숨을 잃었지만 사고 책임자들은 줄줄이 직무유기 혐의를 벗었다고 합니다. 또 현수막을 걸다가 추락한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서는 원청업체 말단 직원 한 명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받았다고 하는데요. 원청과 하청이 서로 안전관리 책임을 미루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산업재해로 보여집니다.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지적한 보도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결국은 이렇게 돌이켜보지 않으면 흐지부지 됐다라는 좀 씁쓸함이 남는 대부분의 이제 공통점이 있네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의 문제인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 겁니까? 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더라도 고작 사기 혐의만 적용되기 때문에 징역 1, 2년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네네.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요. 또 공무원의 직무유기 사건 발생은 늘고 있지만 재판으로 이어지는 추세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과실이 직무유기로 이제 판정받는 혐의 과정에서 정상 참작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법과 국민의 정서 사이에서 책임의 수준을 판단할 새로운 기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금 많이들 지적하고 계신데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부산일보의 보도는 죽음에 대해서 시스템의 변화로 답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환기시켜준 보도로 평가됩니다. 예. 그래서 다음 소식은 누군가의 죽음 이후 법률 등으로 제도화된 사회 시스템을 돌아본 보도들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강화된 선박 안전법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죽음 이후로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관련 보도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선박 안전법 관련 보도 들어볼까요? 네, 스텔라 데이지오 관련 보도인데요. 4년 전에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한 22명이 실종한 스텔라 데이지오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이번 주 5월 26일에 열린 항소심에서 선사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요. 이 내용이 지역 언론 모두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예. 1심 재판에서는 선박 대표하고 임원한테 징역형에다가 집행유예 선고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2심에서는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는 선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선박에 결함 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 결함 보고를 받고도 수리를 하지 않아서 해수부에 선박 결함 확인 업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했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부산의 방송 3사 모두 5월 26일 메인 뉴스에서 주요하게 다뤘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선박 결함 신고 의무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선박 안전법으로 실형이 내려진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을 네.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세월호가 바꾼 법이 스텔라 데이지오를 구했다 그런 평가인데요. 하지만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주요하게 전했습니다. 예, 일단 책임을 더 강하게 물을 수 있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필 규정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승선한 24명 중에 22명 여전히 실종 상태고 유해도 아직 찾지를 못했다. 네네. 이런 안타까움을 전하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요? 네, 실종 유가족 분들과 대책위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안타까운 심정과 또 2차 심의 수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네네. 유해를 찾고 또 원인 규명을 위한 블랙박스 수거를 위해서라도 2차 심의 수색이 꼭 필요한데 국가에서는
군경이 아닌 민사 선사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이 어려워서 진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 예, 예. 특히 부산 MBC 뉴스데스크에 그 실종 항해사 허재용 씨의 누나인 허경주 씨가 직접 출연을 하셨는데요. 그 2차 심해 수색을 통해서 침몰 원인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도 제대로 할 것을 요구했고, 이번 판결이 안전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해양업계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말 그대로 이제 이윤보다는 안전이 우선돼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민식이법 관련 보도는 뭐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그 민식이법은 2019년 9월에 당시 9살이던 김민식 군이 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고한 이후에 발의된 법안입니다. 예. 부산 MBC 뉴스데스크는 이번 주 3차례에 걸쳐서 관련 보도를 했는데요. 그 민식이법 시행 1년 후 스쿨존은 더 안전해졌는지, 그리고 이 법이 과연 운전자를 과잉 처벌하는 법안인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실제 법 집행에 배정된 예산은 얼마고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 보도였습니다. 예,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었나요? 보도에서는 그 초등학생의 시선으로 스쿨존 도로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접 모자에 카메라를 달고 네네. 지켜봤는데요. 오토바이들은 여전히 쌩쌩 달렸고요. 그리고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은 아이 옆을 순식간에 지나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 펜스도 있었지만 무릎 높이도 되지 않아서 여전히 좀 위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네. 그 실제 통계 자료를 봐도 개정법 시행 전인 시행정 1년 동안 그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3건이었는데 네. 그 이후엔 무려 51건으로 늘었고 어린이 사망 사고까지 한 건 더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더 늘었다 하니까 네네. 진짜 의외긴 하네. 좀 음.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실효성 면에서 아직 부족한 지점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 민식이법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스쿨존의 CCTV와 과속 방지턱, 그리고 신호등과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도 핵심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시 예산으로 CCTV를 한 대도 설치하지 못했다고 전했거든요. 그 민식이군과 같은 어린이의 죽음으로 그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됐고, 그것이 법 개정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법은 강화됐지만 제도의 효과도 그리고 운전자의 의식도 제자리라는 것을 조금 짚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적 뒷받침도 중요하다는 것을 짚어준 이번 주 눈에 띄는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사람의 인식 그리고 뭐 행정적인 뒷받침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네, 것들이 맞아요.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이제 무용지물일 수 있다. 어쨌든 경종을 울렸습니다. 예.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그 앞서 소개한 보도들처럼 그 좋은 뉴스에 대해서는 독자 또는 시청자들이 해당 언론사나 기자들에게 직접적인 칭찬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네네. 때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뉴스 소비자들의 이런 생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요즘 이슈화되고 있어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바로 미디어 바우처 얘기입니다. 뭐 미디어 바우처 얘기를 많이들 하던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좋은 기사를 생산하는 언론사에게 국민이 직접 국가가 지급한 바우처,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고 포인트나 상품권, 쿠폰 같은 형태의 바우처를 그러니까 언론사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국내에 이제 소개한 것은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김선호 연구위원인데요. 미디어 바우처는 공적 자원을 언론사에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좀 강조를 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입장에서도 그 바우처라는 어떤 경제적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뉴스 소비자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품질 높은 뉴스를 생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언론의 신뢰도도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언론재단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국민이 참여하면 언론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주장에 86.9%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바우처 제도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례가 28%였는데요. 이 미디어 바우처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후에 이 제도의 실시에 찬성하신 분이 무려 76%가 됐다라고 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장 뉴스를 만드는데 아니면은 뉴스를 모니터하는데 그리고 뉴스를 뭔가를 하는데 참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대가를 받는다. 이게 굉장히 들으면 뭔가 좀 해볼 만한 일이다. 해보고 싶다.
그런데 사실 요즘 뉴스를 소비하는 분들이 좀 확증 편향 쪽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정치적으로 뭐 아니면 도, 뭐 네네네. 좌 아니면 우, 뭐 이렇게 가지고 진보 아니면 보수 이렇게 조금 맞아요. 쏠려 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게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언론사를 좀 이렇게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좀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 실제 영국에서도 이런 소액 후원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특정 가디언지에 쏠린 42%가 네. 쏠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소수 언론에 이런 후원이 편중될 가능성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의 정치적 성향에 언론사가 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후원을 결정하거나 또는 철회하는 좀 이런 경향을 보여서 언론사 편집권에 영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언론사들이 뉴스 소비자 눈치를 보면서 사이다 발언 이런 것만을 일삼으면서 약간 네. 주창 또는 선동 저널리즘에 과도하게 치우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고민이나 뭐 좀 대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이 제도를 소개한 김선호 연구위원은 그 신청자 가운데 성별, 연령별, 지역별 무작위 할당을 통해서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정 언론사의 바우처가 과도하게 집중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한 비율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국민에게 이 미디어 바우처라는 제도가 아직은 낯선데요. 정보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디어 바우처 제도의 제안으로 그 언론에 대한 관심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아주 실질적인 방법인데 네.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결국 제도라는 게 뭐 시대에 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 맞습니다. 시대 정신에 맞춰가지고 분명히 이제 뉴스 소비자들은 참여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잘 좀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김보영 정책위원이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자갈 찾으면한테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샵 2260번으로